숨겨진 50억 시작된 연기.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올해 72인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폐지 줍는 불쌍한 노인네일 거예요. 허름한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등 굽어서 카트 끌며 돌아다니는 할머니. 근데 제 통장엔 지금 50억이 들어있답니다. 믿기시나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받았던 시골 땅이 있었는데 거긴 그냥 잡초만 우거진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로 난리가 났어요. 보상금이 무려 50억.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숫자 적힌 서류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이 돈 있다는 걸 아들한테 알려야 하나? 며느리한테는? 그동안 아들 철수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며느리 미영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날 엄마로 시어머니로 대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참고 있는 건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돈을 숨기기로. 그리고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지켜보기로요. 처음 아들 집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며느리 미영이 얼굴 좀 봤어야 했어요. 입은 웃는데 눈은 완전히 죽어 있더라고요. 그 표정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들은 제 짐 받아들면서도 아내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첫날 저녁부터 시작됐어요. 미영이가 밥상을 차리는데 제 앞에 놓인 밥그릇이 이상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가장자리가 쩍쩍금 가고 이까지 나간 그릇이었어요. 얼마 전에 강아지 밥 담아주던 그 그릇 반찬은 뭐냐면요. 아들네 가족이 먹다 남긴 김치 찌꺼기하고 시래기국 국물만 쭉 뜬 것 건더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참았습니다. 그냥 숟가락 들어서 조용히 먹었어요. 미영이가 제 얼굴 슬쩍슬쩍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반응하길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전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 밤 제 방은 베란다 옆 창고였어요. 겨울용 이불이며 택배 상자며 온갖 잡동사니가 쌓인 그곳에 낡은 이불 하나 깔아주고는 여기서 주무시라고 하더라고요. 난방도 안 되는 방이었어요. 11월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와서 밤새 이를 덜덜 떨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화장실 가려는데 미영이가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노인네 냄새 배니까 제발 거실 나오지 말고 방에만 계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목소리 한 톤 더 낮춰서는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아, 숨 쉬는 소리도 좀 작게 내시고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숨만 쉬어도 방해가 되는구나. 내 존재 자체가 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 확인할 게 더 남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고 화장실 청소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하고 나면 미영이가 또 청소해요. 제가 한 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니, 사실은 제가 만진 것 자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손주 지훈이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제가 휴지로 닦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미영이가 그걸 낚아채더니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어머님이 드세요. 버리긴 아깝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아이스크림을 70이 넘은 노인한테 먹으라고, 그것도 손주 앞에서. 그때 제 안에서 뭔가 확실히 정해졌어요. 이 사람들한테 제 재산은 단 10원도 안 간다고. 그리고 제대로 한번 혼쭐을 내줘야겠다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한테 조용히 연락해서 CCTV를 집 곳곳에 몰래 설치했어요. 거실, 주방, 제 방 앞 복도까지. 제가 당하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끄집어내기 위한 미끼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바로 치매 연기. 제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하면 미영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일부러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봤습니다. 미영이가 지나가다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문 좀 닫으세요. 전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미영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미영이 얼굴이 확 굳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계속 멍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당황해서 불안으로, 불안해서 뭔가 계산하는 눈빛으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치매 노인 행세를 했습니다. 밥 먹다가 숟가락 떨어뜨리고 손주 이름 헷갈려하고 밤에 거실 나와서 어기적 배회하고 연기라고 생각하니까 묘하게 재미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젊었을 때 연극배우 할걸. 그랬나 싶을 정도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나눈 대화를 들었어요. 제 방문 앞에서 속삭이듯 얘기하는데 저는 안에서 귀 쫑긋 세우고 다 들었습니다. 아들 철수가 한숨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근데 미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양원은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는데 그 돈이 어디 있냐고. 차라리 집에서 케어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케어. 지금까지 한 게 케어였나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진짜 소름이었어요. 미영이가 목소리 더 낮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매 노인들은 원래 몸도 약해져서 얼마 못 간다고 요양원 보낼 돈으로 차라리 자기들 노후 준비하는 게 낫다고.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냐고요? 그냥 한숨만 쉬면서.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제 방문 틈으로 그 대화 듣고 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나보고 얼마 못 산다고 그러는구나. 빨리 죽기만 기다리는구나. 입을 끌어안고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미영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니,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하나. 제 밥에 이상한 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밥이 좀 쓴 것 같다, 이상한 맛이 난다 싶었는데 어느 날 숟가락으로 밥 뒤적이다가 알약 조각이 나온 거예요. 하얀색 알약이 덜 갈려서 밥알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약을 몰래 먹이고 있구나. 제가 약에 대해선 좀 아는 게 남편이 아플 때 간호하면서 많이 공부했거든요. 이 약이 뭔지 확인하려고 조심스럽게 휴지에 싸서 나중에 약국에 가봤어요. 약사 선생님이 보더니 수면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수면제도 아니고 강한 거래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매 노인한테 허락도 없이 수면제를 먹이다니. 그것도 모르게 밥에 섞어서. 만약 제가 진짜 치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잠만 자다가 어느 날 깨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날부터 밥을 흉내만 냈어요. 먹는 척만 하고 몰래 휴지에 싸서. 나중에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CCTV로 주방 장면들을 확인했어요. 며느리가 제 밥그릇에 알약가루 뿌리는 장면, 상한 반찬 골라서 담는 장면 다 찍혀 있었어요. 어느 날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영이가 냉장고에서 이틀 전에 버리려던 상한 고등어를 꺼내서 제 반찬통에 담는 거예요. 냄새 맡아보고는 괜찮다는 듯이 고개 끄덕이면서요. 그 얼굴에 미소까지 띄고 있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으로 CCTV 화면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서서히 죽이려고 하는구나. 요양원 보낼 돈 아깝다고 그냥 집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구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돈이 없다는 게 죄인가, 늙어서. 자식한테 짐이 된다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건가. 그날 밤 변호사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이 화면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노인학대로 고소 가능하다고, 형사처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고소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돈 없는 노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식이라고 부모를 우습게 보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라고. 그때 한 방에 끝내고 싶다고요.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위험하지 않겠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것보다 더한 일도 견뎠다고. 이제 막바지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기다리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통쾌한 복수. 그날 아침 미영이가 제 방문을 벌컥 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요양원 견학한다고 준비하라고. 제가 멍한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짜증난다는 듯이 한숨 쉬면서 제 팔을 확 잡아 끌었어요. 그 소나기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나중에 보니까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차에 태워지면서 슬쩍 창밖을 봤는데 가는 방향이 이상했어요. 시내 쪽이 아니라 외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힐끔 보니까 목적지가 실버 케어 센터라고 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긴 무허가 요양시설이었어요. 제대로 된 등록도 안 된 그냥 시골 빈집을 개조해서 노인들 몰아넣고 최소한의 밥만 주는 그런 곳. 차 안에서 미영이하고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여기는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든다고. 어차피 치매 노인이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라고. 철수가 좀 찜찜한지 물었어요. 근데 여기 환경이 괜찮을까? 미영이가 코웃음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돈 아끼는 게 중요하죠. 그 말 들으면서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고 또 쥐었다가 펴고. 이제 때가 됐구나. 더 이상 참을 필요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페인트 벗겨진 철문에 실버 케어 센터라는 간판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어요. 안에서는 소독약 냄새하고 뭔가 역한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미영이가 제 팔을 끌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저는 확 멈춰섰어요. 그리고 그동안 흐리멍덩했던 눈빛을 또렷하게 바꾸면서 팔을 확 뿌리쳤습니다. 미영이가 깜짝 놀라서 뒤로 휘청거렸어요. 멈춰. 제 목소리는 70 넘은 노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힘있는 아주 냉정한 목소리였죠. 미영이하고 철수가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면서 정장 입은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 가방 들고 나오셨습니다. 미영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미안하지만 내 정신은 멀쩡해.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맨 위에는 은행 잔고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50억 원이라고 선명하게 찍힌 그걸 미영이 앞에 던졌어요. 서류가 바람에 펄럭이면서 바닥에 떨어졌죠. 내가 치매인 줄 알았지? 그런데 썩어 문드러진 건 따로 있더라고. 바로 너희들 인성이야.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잔고 증명서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더라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태블릿을 꺼내서 그동안 찍어둔 CCTV 영상을 틀었어요. 미영이가 제 밥에 수면제 가루 뿌리는 장면, 상한 반찬 담는 장면, 저한테 욕하는 장면, 개밥 그릇에 밥 담아주는 장면 전부 다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영이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오해라고.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한 거라고. 저는 그냥 차갑게 웃었어요. 건강 생각해서? 수면제 먹이고 상한 음식 먹이는 게 건강 생각하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입 닦으면 안 돼. 내가 다 기록해뒀어. 증거도 다 있고. 변호사 선생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노인학대 고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수정본. 거기엔 제 재산을 전액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 돈 너희한텐 10원도 안 가. 단 한 푼도. 그리고 이 고소장은 내일 경찰서에 제출될 거야. 노인학대죄로 철수가 그제야 정신 차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라고 부르면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미영이도 따라서 무릎 꿇더니 제 바지를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당했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개밥그릇, 창고방, 숨쉬는 소리까지 싫어하던 그 눈빛, 밥에 섞인 수면제, 바닥에 떨어진 아이스크림 기회. 너희가 나한테 기회를 줬어. 너희는 나한테서 사람 취급받을 기회조차 박탈했잖아.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변호사 선생님이 접근 금지 신청서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이 사람들은 제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연락도 금지고요. 철수가 제 발을 붙잡고 울면서 애원했어요. 그 모습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 치마폭에 매달려서 엄마 하던 그 아이, 학교 가기 싫다고 울던 그 아이, 제가 밤새죽 끓여주면 맛있다고 웃던 그 아이,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내가 낳은 아이인데. 근데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제 앞에 무릎 꿇은 이 남자는 돈 없는 엄마를 죽이려던 사람이지 제 아들이 아니에요. 일어나 보기 흉하게. 왜 그래?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나도 너한테 엄마 아니고.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변호사 선생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둘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동정심이 안 들었어요.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뿐이니까요. 한 달 후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실버타운에 입주했어요. 호텔 같은 로비에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다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제 방은 넓은 거실에 안방, 드레스룸까지 있는 특실이었어요. 첫날 저녁 식사 때 레스토랑에 갔어요. 웨이터가 공손하게 자리를 안내해주고 메뉴판을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와인도 한 잔 곁들여서요. 고기를 썰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구나. 웃긴 건 이게 남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왜 이제야 이렇게 사는 걸까? 옆 테이블에 앉으신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제 입주하셨다면서 여기 어떠냐고.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요? 천국이에요. 이제야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평생 못 봤을 풍경이에요. 창고 같은 방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최고급 실버타운에서 와인 마시면서 야경을 보고 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한테 이혼 통보 받았다고, 아들은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소건은 다음 주에 1차 재판이 있다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재판 날짜 되면 제가 직접 가겠어요. 제대로 된 처벌받는 걸 끝까지 지켜봐야죠.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어요. 자식 눈치 안 보고 며느리 비위 안 맞추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 뭐가 무섭겠어요. 제 돈 제가 쓰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헌신하지 마세요. 내 돈 쥐고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50억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렸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며느리가 저를 모시겠다고 난리 쳤겠죠. 손주 데리고 와서 할머니 하면서 애교 떨었을 거예요. 근데 돈 없는 노인이 되니까 개밥그릇에 밥 먹고 수면제 먹고 죽으라고 상한 음식 먹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 삽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더라도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 거예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건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보시고 똑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해요. 자식한테 기대지 마시고 내 돈 꼭 쥐고 계세요. 그게 제가 70평생 살면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